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왕권 국가는 왕의 장자가 왕위를 계승하는 구조입니다. 왕비는 항상 아들을 낳아야 하고 아들은 별 탈 없이 자라나야죠. 말은 쉽지만 조선왕조 내내 이렇게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왕의 아들이 아닌 사람이 왕자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신하들 힘이 작용했겠죠. 여기서 왕권과 신권의 알력이 발생합니다. 긍정적 방향이라면 정책이 발전할 것이고 부정적 방향이라면 숱한 죽음과 백성의 고통이 뒤따랐을 겁니다. 오늘은 숙종의 정치행위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진짜 안보가 왔다. 짝퉁 안보는 가라. 안 보이는 안보도 가라. 보이는 안보가 왔다. 진짜 사나이도 감동할 2014년 가장 담대한 책,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안보계의 슈퍼스타 김종대 정욱식, 국민을 위협하는 가짜 안보를 해부합니다. 21세기 평화세대가 선택한 최첨단 안보 교양서,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책의 가격은 얼마에 형성되어 있죠? 13,700원, 전국 서점과 온라인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서해문집. 커피, 이제 아무거나 마시지 말자.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질 좋은 한 잔의 커피는 하나의 권리입니다. 커피를 아는 전문가가 정성을 다한 로스팅으로 만든 제대로 된 커피. 제제 원두커피로 여러분의 권리를 누려보세요. 02-749-1002. 주소창에는 카페제제.co.kr, 그리고 검색창에는 카페제제를 검색하세요. 카페제제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카페제제는 카페가 아닙니다. 커피 전문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김대리, 우리 회사 대표번호 신청했나? 네, 사장님. 말로고는 1636 말하는 전화에 신청했습니다. 에? 아니, 전화를 말로 걸어? 네, 어려운 번호 대신 1636 누르고 상호명을 말하면 바로 저희 회사로 연결된다고요. 이제는 번호를 알릴 필요도 없어요. 기억하세요. 상호, 브랜드, 명사로 단 하나뿐인 번호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씀하세요.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책은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 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변함없이 한신대학교 김준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역사학계의 서라운드 시스템 돌비 5.1 채널 김준혁 교수. 뭐 하여튼 그 방송 장비가 엄청 대단합니다. 예, 뭐 아주 다 이 금으로 다 도배돼 있고 아주 휘황찬란합니다. 예. 자, 숙종, 국왕 숙종. 숙종하면 뭐 일단 제일 먼저 저 같은 사람들은 장애인만 생각이 나는데. 그렇죠. 보통 일반적으로 뭐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숙종이 조선시대 국왕 중에서 가장 오래 왕 노릇을 한 사람이에요. 물론 이제 영조가 52년간 재위를 했지만 그의 버금가게 숙종도 무려 46년 했거든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 바로 다음이 이제 그 선조였었는데 46년간 이제 왕 노릇을 했으니까 얼마나 뭐 우리 표현으로 하면 왕으로서의 빠꿈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본인이 14살에 왕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왕이 될 때는 굉장히 취약했어요. 특히나 이제 어머니 명성황후도 굉장히 드셌고 그 외척들의 어떤 그 세력 그런 뭐 힘 이런 것들을 갖다 극복하면서 왕이 되는 과정들 또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들 뭐 이런 모든 것들이 힘이 들었는데
그런 이제 힘이 든 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거꾸로 이제 태조를 갖다가 다시 되살렸다. 창업주를 그렇죠. 창업 정신을 되살려서. 창업 정신을 되살린 거하고는 조금 좀 다른 측면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태조 자체를 이제 전면에 부각시키는 거죠. 예. 이 방송 하기 전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저 아래 바깥에 있는 호두과자 3개를 몰래 집어먹었더니 입안에서 자꾸 이게 막 그냥 이 침이 고여가지고 말을 하는데 엄청 힘드네요. 앞으로 저기다가 이 호두과자 이런 거 좀 절대 갖다 놓지 마세요. 먹을 거 안 넣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기는 뭐 좀 열악해갖고 물도 한 잔도 안 주고 말이야 방송하는데. 행복이 셀프이듯이 물도 셀프입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자, 제가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 좀 하도록 하죠. 이 책의 저자가 이제 그 진주교대에 있는 윤정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윤정 교수예요. 윤정 교수님. 이분은 저를 잘 기억을 못 하겠지만 저는 이분을 기억을 좀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석사 과정 다닐 때 저희 대학하고 서울대학하고 이제 그 학점 교류를 해가지고 제가 유일하게 서울대 가서 1년 동안 그 수업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중대에서는 이제 수업을 안 듣고. 그래서 그때 석박사 통합과정에 가갖고 뭐 쟁쟁한 지금은 뭐 아주 유명한 교수들인데 그분들하고 함께 수업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분이 그 수업 시간에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 하도 발표를 잘해가지고 또 상당히 또 미인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유독 이제 기억에 남았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보게 된 것은 저도 앞서 그 이야기했듯이 숙종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 장희빈을 비롯한 4대 환국 또 저는 개인적으로 숙종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조선시대 전체 국왕 중에 가장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제일 많이 죽였어요. 많이 죽이고 또 실수해서 사람을 죽여도 미안해하지도 않았어요, 이 양반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숙종이 갖고 있었던 그런 너무 왕권에 대한 집착력들 이런 것들 때문에 썩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숙종에 대해서 일종의 그 편협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뭐 모든 걸 다 이제 안 좋게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한 부분을 안 좋게 보다 보니까 저 인간 뭐 이제 이런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숙종대의 어떤 그 환국 정치, 특히나 이제 숙종이 일으켰던 4대 환국이 결국은 이제 영조 정조대에 그것을 이제 풀어내느냐고, 즉 다독거리느냐고, 이미 앞선 국왕이 엄청나게 망가뜨려 놓은 것을 갖다가 정리하는데 근한 뭐 80년, 90년의 시간을 소비를 해버렸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조선 후기에 보다 발전할 수 있는 사회를 갖다가 망쳐버린 거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 책을 아주 우연하게 발견을 하게 됐어요. 왜 우연하게 발견을 하게 된 거냐면 이 책이 여유당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책을 낸 건데 제가 처음 이 출판사에서 책을 냈었거든요. 그 책이 여유당에서요? 여유당에서 이 출판사 사장님이 아주 괜찮은 분이에요. 이 전남대 출신인데 해안이 있으신 거네. 교수님 책을 낼 정도면 이게 좀 사연이 좀 있었어요. 저는 이분이 저한테 사진 한 장을 좀 이렇게 의뢰를 했었는데 제가 당시에 썼던 책 원고를 이 책 수준이 좀 괜찮은지 혹시 궁금해가지고 저도 처음 그때 이제 단행본을 낼 때였는데 그래서 이분한테 이제 보냈더니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몇 달 동안 저도 내 글이 엄청 허접하구나. 그러고 속으로 이제 뭐 좀 자괴감이 좀 들었죠. 그런데 몇 달 뒤에 그 아주 유명한 출판사에서 김영사였는데 거꾸로 책 내자고 연락이 온 거예요. 제 글을 우연히 봤다는 거죠. 본부장이 연락이 와가지고 이분한테 이제 제가 전화를 드렸죠. 몇 달 만에. 그때 내가 그 원고를 한번 드렸는데 김영사에서 책을 내게 됐으니 뭐 그렇게 아셔라. 뭐 그분하고 뭐 책 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도 없었으니까. 그랬더니 이 양반이 갑자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자기 사계절에서 10년 있다 나왔는데 이제 그 와이프하고 둘이 처음으로 이 출판사를 차렸는데 나 책 잘 낼 자신 있다. 자기 전남대 동문과 출신이다. 근데 자기 전남대 출신이라고 고생 많이 했다. 갑자기 이 소리에 제가 확 그냥 이 가슴이 그냥 애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야, 이 호남 사람들이 참 이 출판계에서도 이렇게 어려움
받는구나. 그런 게 또 있나 보죠. 글쎄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 하여튼 뭐 그때 이분이 처음 책을 내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아마 더 어려웠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제 책을 내게 됐고 나중에 보니까 그 박성무 다산연구소 이사장님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어요. 또 판소리도 엄청 잘하는 분이고 완전히 그 전라도 사람 특유의 그런 이 문화적 기질이 있는 분이에요. 있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이분이 새로 책을 냈다고 저한테 이 책을 좀 보내왔어요. 보내와가지고 제가 이제 책을 쭉 좀 읽어봤죠. 읽어봤는데, 야, 이 책 정말 잘 썼다. 예.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를 뭐 제가 뭐 잘 안다거나 그랬던 것은 아니었고, 다만, 숙종이 태조를 되살렸나? 이제 책 제목이 그랬으니까 아마 분명히 본인 이제 왕권 강화하기 위해서 태조를 되살렸겠지. 너무나 이제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뻔한 이야기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이 책 내용이 그거예요. 뻔한 내용이죠. 내용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그 논리를 갖추어 나가는 즉 사료를 인용하고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이분이 어떤 대중적으로 그 자신의 생각과 여러 정황들을 갖다 묶어내는 이 작업들은 상당히 탁월한 그 작업이었고 매우 설득력 있는 그런 그 글 전기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한번 꼭 소개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된 거죠. 기본적으로 숙종이 이제 그 태조를 내세웠다. 그러면은 야 이거 이상하다. 그 이전 국왕들은 태조를 그러면 내세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실제 그랬던 들죠. 거예요, 실제로. 왜 그랬느냐? 이게 다 태종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태종이 뭐 너무도 잘 알려져 있다시피 제1차 왕자의 난, 2차 왕자의 난을 통해 갖고 국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국왕이 되는 과정에서 자기 아버지하고도 일종의 타협을 하는 거예요. 어떤 타협이냐? 일단 기본적으로 1차 왕자의 난을 통해서 그 이제 방번을 갖다 제거하지 않습니까? 정도전도 제거하고 그리고 나서 아버지를 이제 상황으로 몰아내죠. 그죠? 근데 그때 태조가 상황으로 쫓겨나면서 자기 아들들하고 타협을 하는 거예요. 상황으로서의 권위는 인정해달라. 창업주로서의 권위는 인정해달라. 니들 왕해도 좋다. 다만 그 후계자의 추인과 관련돼선 나에게도 일정 정도 지분을 달라. 이제 이런 형식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둘째 아들이었던 정종을 갖다가 왕으로 임명을 하게 한 건데 이것은 이 사람이 둘째 아들이 아니라 실제 장자였던 거예요. 왜 장자였냐면 큰아들이 있었는데 태조가 왕이 되기 전에 죽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태조가 왕이 됐을 때 실질적인 장자는 둘째였거든요. 그러니까 태조가 자연스럽게 장자에게 왕위를 물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 거죠. 근데 이제 태종 이방원이 왕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근데 장자 논리를 따라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일단은. 그죠? 그래서 본인이 자기 형의 친동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의 아들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당시 정종이 자식이 15이 있었어요. 15명이 있었는데 자기의 정실 왕비하고 낳은 자식은 없었어요. 그게 덕비였는데 덕비하고 낳은 왕자는 없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후궁의 그 자식들이었죠. 그래서 이방원이 장자 상속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그 오기 같은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많은 그 주변의 신료들이 이거 왕세자해도 되는데 왜 왕세자 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본인이 그래도 왕세자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자기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본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양령에게 장자에게 물려주는 거죠. 사실은 장자에게 물려주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었어요. 이 양반이. 그런데 장자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태조 때문이었던 거죠. 태조가 그때까지 살아 있었거든. 그런데 본인은 이제 두 가지 목적을 같이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이 자기의 형의 장자로 들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형이
동생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예. 자기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 그 중에서도 왕이 될 만한 동생이 이방원이기 때문에 예. 그 이방원을 자기의 아들로 택했다. 일종의 이게 택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조선 후기에 이제 가령 영조 같은 경우는 신하들에 예, 예. 의해서 택분이 되었다. 예.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은 예. 실제로 당시 태종은 자기의 형이 자기를 택현한 거다. 그러니까 장자상속과 택현의 논리 두 가지를 겹쳐서 자기가 왕이 된 거다. 이런 논리를 이제 가졌던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왕세자였던 예. 즉 양령을 갖다 왕세자로 책봉을 했지만 예. 그러나 그렇게 되게 될 경우에 이 왕세자가 점점 성장하면서 예.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자기를 갖다가 왕인 자기를 누를 수도 있다고 판단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태종은 자기 아버지 태조가 죽자마자 네. 그때부터 자기의 큰아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 술 처먹는다. 너 기생들이랑 논다. 이래서 네, 계속 시비를 걸어가지고 끝내 네. 자기 아들을 갖다 내쫓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셋째였던 네. 원래 둘째로 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둘째로 하게 되면 첫 번째가 잘못돼서 둘째가 장자를 이었다. 예. 이런 논리가 성립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앞서 이야기했지만 택현의 논리를 더 중요시했던 거였거든요. 자기가 그만큼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형도 자기를 선택한 것이다. 선택을 받았다. 예. 그 논리로서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본인은 원래 넷째를 선택을 하고 싶었어요. 성령대군을. 근데 이 성령대군이 밥을 먹다가 예. 이 모가에 가시가 걸렸는데 생선을 먹다가 가시가 걸렸는데 컥컥컥 하다가 이게 질식사해서 죽어버렸어요. 이게. 아유. 그러는 바람에 네. 성령 대신에 셋째였던 충령을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아주 웃기는 논리를 가지고 효령대군을 네. 왕세자 등극을 못하게 해버린 거예요. 그 황당한 논리가 뭐냐면 효종이 술을 마시지 못한다는 거였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사신들이 오게 되면 접대를 해야 되는데 효령은 술을 한 잔도 못 하는데 대신 저 충령은 사신들과 적대할 수 있는 대접할 수 있는 술을 마실 능력이 있다. 뭐 이런 논리 정도로다가 자신의 아들 효령을 이제 막았던 거죠. 자, 여기서 문제는 뭐냐? 네. 태종이 이제 충령에게 왕세자를 책봉을 하고 그리고 자신이 상왕이 돼서 4년 동안이나 충령 즉 세종을 갖다가 교육을 시켰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죽어버려요. 죽는데 여기서 세종이 바로 자기 아버지 태종만을 전적으로 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정종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정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때는 정종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이지도 않고 세종이 종묘에 모시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내려왔던 시호였던 공정이라고 하는 시호 하나만 가지고 그냥 공정왕이다. 그러니까 할아버지였던 태조 그리고 그 앞에 보지도 못했던 목익도안은 다 종묘에 들어갔는데 실제 조선의 두 번째 임금이었던 정종은 아예 종묘에도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런 거냐? 세종이 자기 아버지 태종이 실제로 창업주와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할아버지였던 태조보다도 자기 아버지를 더 높이다 보니까 실제로 세종대부터 시작해서 물론 이제 태종 때부터 시작한 거지만 세종대에 더 본격적으로 태조라고 하는 사람의 지위가 상실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뒤에 세조도 뭐 성종도 뭐 이런 식으로 그 임난 이전의 국왕들 모두가 다 자기의 창업주였던 태조를 잊어버린 거죠. 아니 의도적으로 생각을 안 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태종과 세종을 중심으로 더군다나 이제 세조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태조가 이제 묻혀버린 거죠. 그런 과정에서 14살에 즉위했던 숙종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명분으로다가 할아버지였던 이제 태조를 되살리는 작업을 이제 하기 시작했던 거죠. 새로운 시도네요.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시도죠. 물론 이제 그 이전에 광해도 태조를 갖다가 되살리는 작업을 했어요. 왜냐하면 광해도 이게 그 왕이 어렵게 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꾸로 태조의 권위에 이제 붙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광해가 태조의 권위에 붙어서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다가
폐모살제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작살났지 않습니까? 네,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조도 어렵게 왕이 됐고 특히나 이제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인조의 왕의 권위가 정말 저 땅바닥으로 추락을 했어요. 그래서 본인도 태조를 갖다가 끌어들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왜 못 끌어들였느냐? 광해가 태조를 끌어들이려고 했기 때문에 광해의 모든 정책은 다 패정, 나쁜 거였던 거예요. 모든 게 다 나쁜 거였던 거죠. 탐나지만 이어받을 수 없었네요. 그렇죠. 바로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조가 자신도 저 위에 있었던 태조를 끌어들여가지고 태조의 명분을 갖고 자기도 왕권강하고 싶었는데 광해가 했던 일이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조는 못했고 그 뒤에 이제 효종은 조금 달라서 그걸 이제 하려고 했던 거죠.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효종이 죽어버린 거고 또 현종은 별로 그와 관련돼서 생각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아마 조선시대 여러 국왕 중에서 아주 현명하다 이렇게 이름은 붙였지만 그러나 너무 외척들에 의해서 휘달리고 신하들에 의해서 휘달리다 보니까 현종은 과연 임금으로서 뭘 했는지 어떠한 기억도 별로 없는 국왕이거든요. 그래서 숙종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 있게 자신의 어떤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태조를 이제 끌어들이게 됐던 거죠. 그런 제일 첫 번째 측면이 바로 태조의 종묘에 있는 신주의 글자수, 글자수를 늘리는 일이었어요.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웃기는 일인 거죠. 왜 그러냐면 글자 수가 많다고 해서 가령 이제 뭐 이런 겁니다. 세종 같은 경우는 세종 뭐 하고 몇 글자가 더 들어가요. 뭐 세조 같은 경우도 몇 글자가 더 들어가는 것이고 정조 같은 경우도 뭐 제가 정조 전공하니까 뭐 정조, 문성, 무열, 장효왕 그러니까 학문으로도 뛰어났고 무로도 뛰어났고 효가 컸다 장효했던 왕이다. 그래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종 원래는 정종이었었으니까 정종, 문성, 무열, 장효왕 9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길이 빛나는 위대한 국왕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허접한 국왕들은 거꾸로 살아있을 때 계속 조노를 받아갖고 막 20자, 30자 되는 사람들 잔뜩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이제 그 우암 송시열이 이제 숙종년간의 초반에는 이제 뭐 유배도 가고 또 막 그렇게 했지만 중간에 이제 이 숙종하고 좀 좋은 거래 관계를 유지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아주 황당한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아니 역대 국왕들 중에서 제일 이 시효가 작은 사람이 거꾸로 태조다. 그러니까 태조의 숫자를 늘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많은 신하들이 무슨 소리냐.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원래 태조 자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두면 된다. 그리고 당시 이 모든 사람이 합의돼서 정리가 된 거고 실록에도 이미 정리가 된 건데 종묘에도 위패가 봉안되어 있는데 굳이 뭘 이제 와갖고 몇백 년이 흐른 뒤에 다시 올리느냐 그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것과 관련된 논리를 찾아야 됐던 거죠. 그 논리가 뭐냐? 위화도 회군이었던 거예요. 즉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조선을 창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위화도 회군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된다. 거꾸로 이 위화도 회군을 갖다가 아주 묘하게 대명의리론으로다가 둔갑을 시켜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그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에 사실은 이 조선은 거의 망가져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권력을 부여잡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이데올로기가 적극적으로 필요했던 거예요. 왜 그러느냐? 광해군 때 자주 외교론, 즉 후금과도 관계를 맺고 그리고 명과도 관계를 맺는 이 소위 말하는 등거리 외교로는 잘못된 거다 해서 광해를 갖다 폐정시키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인조가 권력을 잡고 왕이 됐는데 병자호란을 맞이했단 말이죠. 그래서 병자호란 때 어쩔 수 없이 가갖고 청한테 항복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청한테 항복을 하게 되면 자기들의 모든 논리가 다 사라져버리는 거잖아요. 자신들이 반정을 했던 논리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뒤에 그
관정의 논리로다가 내세웠던 것이 효종 때 북벌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효종이 죽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북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였던 거죠. 왜 그러느냐? 당시 조선의 군사력으로 가가지고 이거 뭐 택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어떤 논리를 갖다가 이 서인들이 내세웠느냐?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데올로기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 청나라 저 오랑캐 새끼들한테 절대로 우리는 타협하지 않는다. 우리는 목숨을 내걸고라도 저놈들하고 맞짱 까야 된다. 네. 뭐 이런 논리를 계속 일관되게 주장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논리를 주장했던 것이 내수 외양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으로 좀 닦자 이거야. 닦고 우리 준비하자 이거지. 예. 준비하고 뭐 이게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40년이든 100년이든 준비해서 그래서 이제 힘이 생기면 오랑캐 저 새끼들 때려잡자 이거였던 거죠. 실제 이건 뭐예요? 하지 말자는 거지. 그쵸. 하지 말자는 거지만 명분은 그럴싸한 거죠. 그죠? 명분은 그럴싸해서 이걸 갖고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논리를 갖다가 보다 더 구체화해 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위화도 회군이었던 거죠. 왜 위화도 회군이었느냐? 태조가 당시 위화도에서 회군한 것은 바로 명나라를 공격하지 않는 즉 명을 갖다가 보존하고 지키려고 했던 그런 의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무너진 명에 대해서 우리가 사대하고 받들어 모시는 그 출발이 사실은 위화도 회군으로부터 시작된 거다. 그러니 이 위화도 회군을 했던 그 대명의 의리론을 지켰던 저 태조 이성계야말로 실제 이 엄혹한 시절에 이 청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세력이 우리를 압박하는 이 시점에 그래도 우리가 청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그리고 우리의 그런 소신을 굽히지 않는 이 기본적인 존주론, 존주양이 주나라를 받들고 오랑캐를 물리치는 즉 존주라고 하는 것은 존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존주 존왕이라고 하는 것은 대명 의리론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것을 갖다가 지켜냈던 첫 번째 국왕이 바로 태조였기 때문에 태조를 높이 받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대명 의리론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백성들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됐던 것이 아니었어요. 예. 그것은 요즘으로 이야기하자면은 반공주의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로지 반공주의만을 내세우면서 권력을 유지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 세력들이 그 몇백 년 전에 대명 의리론을 통해서 강조했던 거죠. 결국은 숙종이 왕권을 강화해 나가던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했던 것이 바로 이런 대명 의리론을 강조하는 것이었고 그것을 다시 앞서 사실은 당시에 이성계가 무슨 뭐 대명 의리론 때문에 위화도 회군한 거 전혀 아니거든요. 예,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세종대도 위화도 회군과 창업은 전혀 별개의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는데 지금 숙종대 와서 전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바로 이성계를 갖다 띄우기 시작을 한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자기들 논리, 자기들 기득권을 위해서 갖다 붙이는 데는 아주 선수들이죠. 네, 선수들입니다. 예. 듣다 보니까 슬그머니 열이 받치네요. 이따가는 더 열받칠 일이 또 있습니다. 예. 나머지 얘기는 내일 들으면서 열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숙종이 12살 되던 해일 겁니다. 2차 예속 논쟁이 일어납니다. 1차 논쟁은 숙종이 태어나기 2년 전이었던가요? 뭐 전에 듣기만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법 성장한 숙종은 논쟁에 휘말린 아버지의 고통을 보았을 겁니다. 이듬해 아버지 현정이 승하합니다. 34세 불과한 아버지의 죽음은 숙종의 가슴에 커다란 낙인을 찍었겠죠. 이건 아니다 싶었을 겁니다. 왕이 왜 신하들에게 휘둘려야 하는가 번민했을 거고요. 숙종의 정치 방향은 이렇게 결정됩니다.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무언가를 찾다가 태조를 발견한 건 아닐까요? 요즘 말로 제2의 창업이 되는 겁니다. IT 스타일로 말하자면 조선왕조 2.0이죠. 전권을 가진 왕은 매력적이지만 그런 왕은 흔하지 않았습니다. 고뇌에 시달리고 때는 생명의 위협까지 받았으니까 말입니다. 숙종이란 말을 들으면 제일 먼저 이 장희빈을 떠올리는 저 같은 사람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이 사실 제 앞에 지금 앉아 계신 김준혁 교수님이 대단한 분입니다. 뭐 뜬금없이 무슨 소리냐고요.
마주 앉아서 이렇게 듣다가 문득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책의 핵심을 알려주니까 무식한 저도 지식인이 된 듯한 그런 기분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앞에 계신 분 지금 얼굴 돌리고 계신데 칭찬하려니까 저도 굉장히 민망합니다. 서둘러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30분 책 읽기 전영관이었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